조지오 전 경찰청장이 입을 열면서 끔찍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오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날 0시 14분까지 윤석열과 비하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통화에서 윤석열은 국회를 통제하라고 요구했고 조지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고령 선포 이후 이어진 통화에서 상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국회로 담장을 넘는 의원들이 많다는 말과 함께 다 잡아라, 체포해라, 국회로 들어가는 거 불법이야, 체포해라 라는 말이 나왔고 조지오는 이 표현을 그대로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가 단발적인 흥분의 발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짜인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정황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조지오는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인영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인영은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을 요청하며 특정 인물에 대한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을 경찰이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불려진 이름들 가운데 맨 앞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판사를 포함해 15명 안팎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여인영은 한동훈을 추가하라고 요청했고 조지오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박찬대, 김명숙, 권순일의 이름도 언급했으며 법정에서 그 사실을 다시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누구였는지 묻자 조지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연 판사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는 빠져 있었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사법부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는 공식 입장을 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체포 대상 리스트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야당 탄압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라는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권력,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라는 입법부의 수장들,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당시 무죄를 선고한 일선 판사까지 한꺼번에 묶어 체포와 위치 추적 대상으로 올렸다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핵심을 한방에 무력화해버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이 계획이 실제로 집행에 들어갔더라면 한국은 그날 밤 기점으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지오의 증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모든 것이 계엄 선포 직전에 이미 구체적인 문서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계엄 선포 이전 삼청동 안가의 윤석열을 만났을 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윤석열이 격앙된 목소리로 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이 적힌 A4 한 장 분량 문서를 조지오에게 건넸습니다. 조지오는 이 문서를 제대로 읽을 틈도 없이 집으로 가져갔고 집에서 잠깐 누워있는 사이 배우자가 여기 꽃이 뭐냐고 묻자 김어준의 꽃 아닌가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에서 문서를 보고 MBC 꽃이라는 단어가 기억났다면서 남편이 관여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잊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찢겨져 사라졌습니다. 꽃이라는 숨은 암호, 국회와 민주당사를 향한 시간대별 출동 계획, 언론사 이름이 섞여 있는 이 문서는 그저 아이디어 차원의 메모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짜인 계엄작전안의 일부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던 여러 의혹과 조지오의 증언을 겹쳐보면 우리가 어떤 심연의 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돌아왔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수용시설 점검, 주요 교도소와 군사시설 수용 가능 인원 조사, 대규모 집단 구금이 가능한 장소 검토, 함부로 실전 투입할 수 없는 수준의 장비와 무기 구비, 그리고 영연백 같은 시신운반 보관용 물품의 비정상적인 구매 급증까지
계엄과 관련해 하나둘씩 보도된 단서들을 떠올려 보면 혹시라도 피 흘리는 충돌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영연백의 구매 수량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왜 계엄 직전과 직후에 집중됐는지, 검찰과 경찰의 설명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조가 증언은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은 다 체포하라는 말, 여인영이 요청한 체포를 위한 위치 확인, 김동연 판사를 포함한 체포 대상 리스트, 국회와 민주당사를 향한 시간대별 출동 계획, 수용시설과 시신처리 물품에 대한 이상 징후를 한 화면에 겹쳐보면 이 정권이 어떤 장면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계엄개혁과 내라 눈물을 두고 화장이 섞였다, 야당과 언론이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건 너무나 괘씸한 일입니다. 국가 권력을 맡은 사람들이 국민의 목숨과 자유를 담보로 자기 권력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 정권이 흔들리면 헌법과 의회와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적으로 돌려놔서라도 권좌에 남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용서하기 어려운 배신입니다. 네 편 내 편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최소한의 법과 상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약속을 통째로 깨트린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그래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헌법과 민주주의보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윤석열을 두고 실력이 없고 무능하다, 바보다 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업무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능한 정치인의 차원을 훨씬 넘어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김건희가 있고 그 아래 윤석열과 내각, 군과 경찰, 국민의힘이 층층이 포진한 권력 피라미드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김건희 주변에서 인사와 사업, 종교와 언론을 잇는 네트워크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네트워크가 계엄과 내란이라는 극단의 선택과 이어졌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라인 밖에서 V0라고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인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고 윤석열은 그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도구에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매우 그럴듯한 현실 묘사로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윤석열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특검 미기를 포함한 추가 수사를 통해 계획과 실행,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선처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다시는 비슷한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